1940년 4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폴란드 장교 22,000명, 초알 한 발씩, 뒤통수에. 그리고 4년 후 1944년 8월, 바르샤바에서 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 건너편 10km, 걸어서 2시간 거리.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63일간 지켜만 봤습니다. 해방군이 2번 배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살, 두 번째는 방관. 그리고 소련은 5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틴? 그건 나치가 한 짓이다. 1990년이 되어서야 인정했죠. 왜 해방군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폴란드인들은 뭘 잘못했길래 2번이나 당해야 했을까요? 1939년 9월, 폴란드가 또다시 사라지던 그날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주목했죠. 2차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16일 후, 9월 17일 새벽 4시, 폴란드 동쪽 국경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련군이 국경을 넘어온 겁니다. 폴란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쪽에선 독일, 동쪽에선 소련,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 폴란드 정부는 루마니아로 망명했습니다. 군대는 어떻게든 버티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10월 6일, 마지막 폴란드 부대가 항복했습니다. 폴란드는 또다시 분할됐습니다. 서쪽 절반은 독일이, 동쪽 절반은 소련이 차지했죠. 123년 만에 되찾은 조국, 21년 만에 또 사라졌습니다. 소련군은 폴란드 동부를 점령하면서 25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폴란드군 병사, 장교, 경찰, 국경 수비대, 그리고 예비군으로 동원됐던 민간인들까지. 이들은 소련 영토 내 포로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코젤스크 수용소, 오스타슈코프 수용소, 스타로베일스크 수용소. 수용소 안은 열악했습니다. 추운 겨울, 제대로 된 난방도 없었죠. 식사는 하루 2번, 검은 빵과 묽은 수프. 하지만 포로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소련도 우릴 계속 가둬둘 순 없을 거야. 그런데 1940년 3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이 수용소에 나타났습니다. 포로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조사했죠. 계급, 직업, 학력, 정치 성향. 특히 이런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 장교,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기술자, 지식인. 왜 우릴 따로 부르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건가? 소련 측은 말했습니다. 더 좋은 수용소로 옮긴다. 곧 석방될 수도 있다. 포로들은 기뻐했습니다. 집에 편지를 썼죠.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1940년 4월부터 5월까지 22,000명이 수용소를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갔죠.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편지가 안 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식이 없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소련 당국에 문의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모른다. 확인 중이다. 그렇게 22,000명이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젤스크 수용소에서 출발한 포로들. 기차는 스몰렌스크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트럭에 실렸죠. 트럭은 카틴 숲으로 향했습니다. 스몰렌스크에서 서쪽으로 20km, 폴란드 국경에서는 200km나 떨어진 소련 땅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속. 트럭이 멈췄습니다. 포로들은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숲속에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 포로들은 한 명씩 불려나갔습니다.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했죠. 뒤통수에 총알 한 발. 시신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한 구덩이에 수백 명씩. 다음 사람. 무릎 꿇어. 다음 사람. 무릎 꿇어. 하루에 수백 명씩. 몇 주 동안 기계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코젤스크 수용소 포로 4,410명. 카틴 숲에서 처형. 오스타슈코프 수용소 포로 6,311명. 네드노예 숲에서 처형. 스타로베이스크 수용소 포로 3,820명. 하르키우 내무인민위원회 건물에서 처형. 그 외 수용소와 감옥의 폴란드인 7,305명.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처형. 총 21,857명. 모두 뒤통수에 총알 한 발씩.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1940년 3월 5일. 스탈린이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 정치국 결정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폴란드 장교 및 경찰, 반혁명 분자들은 소비에트 권력의 적이다. 이들을 모두 총사령에 처한다. 서명자 스탈린. 몰로토프 외무장관, 보로실로프 국방장관, 베리아 내무인민위원회 수장. 폴란드의 미래를 이끌 사람들. 장교, 경찰, 지식인. 이들을 제거하면 폴란드는 저항할 힘이 없다. 그게 스탈린의 계산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이제 독일과 소련은 적이 됐죠. 소련은 서방연합국 편에 섰습니다. 영국, 미국과 함께 독일과 싸우는 동맹. 폴란드 망령 정부도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의 적은 독일이니까. 폴란드 장군 브와디스와프 안데르스는 소련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소련 영토에 있는 폴란드 포로들을 석방해서 군대를 만들자. 그 군대로 독일과 싸우자. 소련은 동의했습니다. 1941년 8월부터 폴란드 포로들이 석방되기 시작했죠. 안데르스 장군은 석방된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장교들은 어디 있나? 코젤스크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스는 소련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장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련의 대답. 모른다. 아마 만주로 탈출했을 것이다. 만주? 폴란드 장교들이 왜 만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안데르스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계속 같은 대답만 했죠. 모른다. 폴란드 가족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어디선가 살아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이미 카틴숲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13일. 독일군이 카틴숲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땅속에서 폴란드군 장교 시신이 나온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구가 묻혀 있었습니다. 나치는 즉시 선전에 이용했죠. 봐라, 소련이 폴란드 장교들을 학살했다. 국제조사단을 불러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건 나치가 한 짓이다. 1941년 독일이 침공했을 때 우리 포로들을 죽인 거다. 나치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다. 폴란드 망령 정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독립조사를 요청했죠. 카틴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 그러자 스탈린이 폭발했습니다. 폴란드 망령 정부가 나치 선전을 믿는다고? 나치 편을 드는 배신자들이다. 1943년 4월 25일. 소련은 폴란드 망령 정부와 외교 관계를 단절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2차 대전 중이었으니까요.
소련은 독일과 싸우는 동맹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진실은 묻혔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위성국이 됐죠. 이제 카틴에 대해 말하는 건 금지였습니다. 카틴은 나치가 한 짓이다. 이게 공식 입장. 다른 말 하면 체포. 폴란드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 영토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 장교들을 학살했다. 아이들은 거짓을 배웠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봄 소련 포로 수용소에 있던 남편이 아버지가 형제가 사라졌다는 걸,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는 걸.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만 속삭일 뿐. 1952년 미국 의회가 카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생존자 증언, 문서, 증거를 모았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카틴 학살은 소련이 저질렀다. 소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의 반소선전이다. 냉전 시대의 정치 공작이다.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 연대 노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레흐 바웬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들은 카틴 진실 규명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카틴은 나치가 한 짓이다. 같은 말만 반복. 그리고 1989년 동유럽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폴란드는 동유럽 최초로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1990년 4월 13일 카틴 학살 47주년 되는 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카틴 학살은 소련 내무인민위원회가 저질렀습니다. 스탈린의 직접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50년. 진실을 인정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4월 10일 폴란드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가 카틴 추도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스몰렌스크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죠. 탑승자 96명 전원 사망. 대통령, 국회 부의장, 참모총장, 중앙은행 총재, 폴란드 지도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발표했습니다. 조종사 실수와 짙은 안개 때문이다. 하지만 폴란드 사람들 절반 이상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카틴 추도식 가는 길에? 왜 하필 러시아 땅에서? 왜 하필 발러, 강경파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모두 탄 비행기가? 블랙박스는 러시아가 가져갔습니다. 사고 조사도 러시아가 주도했죠. 카틴 추도식에 가다가 카틴 바로 옆에서 폴란드 지도부 전원이 죽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카틴의 저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가 됐죠. 왜일까요? 폴란드 사람들은 압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지. 거짓말을 50년간 할 수 있다는 걸. 카틴의 총알은 아직도 폴란드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1944년 여름,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내며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죠. 7월 말, 소련군이 폴란드 동부에 도착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동쪽으로 100km.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5년 만에 독일군이 쫓겨난다. 하지만 폴란드 국내군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국내군, 독일 점령 기간 내내 비밀리에 활동하던 레지스탕스 조직이었죠. 5년간 무기를 모으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바르샤바를 해방시킨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소련이 바르샤바를 먼저 점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틴을 기억하십니까? 소련은 폴란드 장교 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0년간 거짓말을 했죠. 폴란드 국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방군으로 들어오면 폴란드는 또다시 점령당한다는 걸. 이번엔 독일 대신 소련에게.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르샤바를 해방시킨다. 그리고 소련군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미 해방시켰다. 이건 우리 땅이다. 1944년 7월 29일 소련군이 바르샤바 동쪽 프라가 지구까지 진격했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에서 비스와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르샤바 시민 여러분,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독일군에 맞서 싸우십시오. 폴란드 국내군 사령관 타데우시 보르 코모로프스키 장군.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다. 1944년 8월 1일 W시간. 폴란드어로 시작의 시간이란 뜻입니다. 오후 5시 바르샤바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폴란드 국내군 5만 명이 동시에 봉기를 일으켰죠. 독일군 수비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왔으니까요. 폴란드군은 외쳤습니다. 폴란드 만세! 바르샤바 만세! 거리마다 폴란드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흰색과 빨간색 깃발. 5년 만에 바르샤바 하늘에 다시 펄럭였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독일군이 도망간다. 첫 이틀간 폴란드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르샤바 중심부 대부분을 장악했죠. 구시가지, 시청, 우체국. 독일군은 일부 요새와 다리만 겨우 지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병사들은 기뻤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소련군이 곧 강을 건너올 거다. 그럼 우리가 이긴 거다. 비스와강 건너편 10km 떨어진 곳 소련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은 무전을 보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가 시작됐다. 지원 요청한다. 강을 건너 함께 싸워달라. 무전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전을 보냈습니다. 소련군, 응답하라. 바르샤바가 독일군과 싸우고 있다. 여전히 침묵. 8월 3일 독일군 증원부대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SS 기갑사단. 전차와 중포를 끌고 왔죠.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폴란드군은 가벼운 무기만 있었습니다. 소총, 권총, 수류탄. 전차를 상대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구역을 하나씩 탈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포격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민간인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SS 부대는 집집마다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냈죠. 광장에 모아놓고 기관총을 쐈습니다. 보라 지구. 하루 만에 민간인 4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절박했습니다. 소련군은 왜 안 오는 거야? 강만 건너면 되는데. 밤이 되면 비스와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련군, 야영지.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소리. 저기 있잖아. 왜 안 와? 8월 중순 영국과 미국이 보급품을 공수하려 했습니다. 비행기로 무기와 식량을 떨어뜨려 주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영국까지는 너무 멀었죠. 비행기가 바르샤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가 바르샤바에 보급품을 떨어뜨린 다음 소련 영토에 착륙해서 연료를 보급받는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 영국은 소련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 스탈린의 대답. 안 된다. 왜요? 바르샤바 봉기는 무모한 모험이다.
소련은 이런 모험을 지원하지 않는다. 결국 영국 비행기 몇 대가 강행했습니다. 소련 영토 착륙 허가 없이 바르샤바에 보급품을 떨어뜨리고 연료가 떨어진 채로 이탈리아까지 날아가려 했죠. 대부분 추락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살아남은 비행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폴란드군 병사 한 명이 비스와 강변까지 갔습니다. 강 건너편 소련군 진지가 보이는 곳까지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지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강 건너편에서 담배 피우는 소련군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군 병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를 피우며 돌아섰습니다. 8월 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는 늘어났는데 의약품이 없었죠. 탄약도 바닥났습니다. 독일군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불도저로 건물을 밀어버렸습니다. 화염 방사기로 사람들을 태워 죽였죠. 9월, 폴란드군이 장악한 지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르샤바 전체의 80%를 장악했는데 이제 20%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소련군이 올 거야. 하지만 소련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10km 밖에서 63일 동안 바르샤바가 불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왜 소련군은 오지 않았을까요? 군사적으로 불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비스와 강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수백 개의 강을 건너죠. 훨씬 더 큰 강도 건넜습니다. 독일군이 너무 강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소련군은 바르샤바 동쪽에서 독일군을 계속 격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스탈린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내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런던에 있는 폴란드 망령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반공산주의자들. 소련이 폴란드를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스탈린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는 소련 영향권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 국내군 놈들이 문제다. 저들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소련에 저항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독일군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둔다. 1944년 8월 22일 폴란드 국내군 보르 코모로프스키 장군이 스탈린에게 전문을 보냈습니다. 바르샤바가 독일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스탈린의 답장.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런던 망명 정부도 소련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의 답변. 바르샤바 봉기는 무책임한 모험입니다. 소련 정부는 그런 모험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도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르샤바 시민들을 도와주시오. 최소한 우리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게 해주시오. 스탈린의 답장. 바르샤바 봉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소련은 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은 비스와강 동쪽에서 계속 주둔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10km, 탱크로 30분 거리, 걸어서 2시간. 폴란드군 저격수 한 명이 강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강 건너편을 봤죠. 소련군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천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축음기로 음악을 틀었죠. 그 저격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전쟁이 아니라 소풍을 온 것 같았다. 우리가 죽어가는 동안 밤이 되면 더 기막혔습니다. 바르샤바 서쪽에선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총소리,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동쪽을 보면 소련군 야영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불빛. 어떤 폴란드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9월 중순 폴란드군이 장악한 지역은 고립된 섬들처럼 흩어졌습니다. 구시가지 한 구역, 중심가 몇 불로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죠.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도 먹었죠. 나중엔 가죽 벨트를 삶아 먹었습니다. 병원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상자는 넘쳐났는데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했죠. 환자들의 비명이 건물 밖까지 들렸습니다. 독일군은 하수도까지 수색했습니다. 폴란드군은 하수도를 통해 이동했거든요. 독일군은 하수도에 독가스를 넣었습니다. 어떤 구역에선 물도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마셨죠. 건물 지하실에 고인 물도 마셨습니다. 9월 14일 기적처럼 소련군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군 일부가 소련 편에 섰던 부대였죠. 베를링 장군이 지휘하는 폴란드 제1군. 그들이 비스와강을 건너 바르샤바로 진입했습니다. 바르샤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지원군이 왔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었죠. 베를링 부대는 바르샤바 일부 지역만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 본대는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었죠. 왜 베를링 부대를 보낸 걸까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려고. 우리도 도우려 했다. 하지만 독일군이 너무 강했다. 9월 말 폴란드 국내군 사령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보르 코모로프스키 장군은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항복하겠다. 병사들은 울었습니다. 63일간 싸웠는데 끝내 패배했습니다. 10월 2일 폴란드 국내군이 독일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보르 코모로프스키 장군이 독일군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독일군 장군은 놀라워했죠. 이렇게 적은 병력으로 63일이나 버텼단 말이오? 당신들은 용감했소. 그리고 폴란드군을 정식 포로로 대우했습니다. 학살하지 않았죠. 전쟁포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명령했습니다. 바르샤바를 지도에서 지워라. 독일군은 남은 시민 50만 명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화물차에 실어 수용소로 보냈죠. 그리고 바르샤바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건물마다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왕궁, 성당, 박물관, 대학 하나하나 폭파했죠. 폴란드인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도시에서 독일군은 몇 주 동안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1944년 10월 바르샤바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독일군만 남아서 건물을 폭파하고 있었죠. 왕궁 무너졌습니다. 성 요한 대성당 600년 역사 무너졌습니다. 국립극장 바르샤바 대학 건물마다 차례차례 폭약을 설치하고 폭파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저항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바르샤바라는 이름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려라. 11월 바르샤바 시내 건물의 85%가 파괴됐습니다. 남은 건 잔해뿐이었죠. 벽돌 더미, 깨진 유리, 불탄 나무.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폐허를 덮었습니다. 바르샤바는 조용했습니다. 죽은 도시, 그리고 소련군은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오는 걸까요? 바르샤바엔 독일군도 거의 없었습니다. 폭파 작업만 하던 공병 부대뿐 간단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바르샤바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1945년 1월 12일 소련군이 드디어 대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비스 와강을 건넜죠. 1월 17일 소련군이 바르샤바에 입성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저항 한 번 없이 바르샤바를 점령했죠. 소련 종군 기자들이 바르샤바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요. 위대한 소련군의 바르샤바 해방. 하지만 찍을 게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으니까. 사람도 없었고요. 폐허만 있었습니다. 한 소련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르샤바는 도시가 아니었다. 묘지였다. 돌무덤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또 다른 병사. 우리가 해방한 건 도시가 아니라 유령이었다. 소련 선전부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소련군, 바르샤바 해방. 붉은 깃발을 든 병사 그림. 뒤에는 폐허. 아이러니했습니다. 소련이 해방한 것은 죽은 도시였으니까. 봉기 전 바르샤바 인구 100만 명. 봉기 후 바르샤바 인구 0명. 봉기 기간 사망자. 폴란드 국내군 1만 6천 명. 민간인 20만 명. 총 21만 6천 명. 바르샤바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추방당했죠. 카틴에서 2만 2천 명. 바르샤바에서 21만 6천 명. 소련이 학살하고 방관한 결과였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총리 처칠, 소련 서기장 스탈린. 전후 유럽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죠. 폴란드는 소련 영향권으로 결정됐습니다.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동맹국이다. 런던에 망명 정부가 있다. 스탈린은 말했습니다. 소련이 피를 흘려 폴란드를 해방시켰다. 폴란드 국민은 소련을 원한다. 루스벨트는 침묵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소련의 협조가 필요했으니까요. 결국 폴란드는 소련 위성국이 됐습니다. 런던 망명 정부? 소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폴란드 국내군? 범죄자들이다. 소련이 만든 괴뢰 정부가 폴란드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1945년 여름 추방당했던 폴란드 사람들이 하나둘 바르샤바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집이 없었습니다. 거리도 알아볼 수 없었죠. 모든 게 무너져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벽돌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을 거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폐허였으니까. 사람들은 폐허 위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살기 시작했죠. 소련은 발표했습니다. 소련이 바르샤바를 재건하겠다. 위대한 소련의 도움으로 폴란드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바르샤바는 소련 스타일로 재건됐습니다. 넓은 거리, 거대한 건물, 스탈린 동상. 폴란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방시키려 했는데 결국 소련에게 점령당했구나. 카틴에 2만 2천 명, 바르샤바에 21만 6천 명. 그들이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소련이 2번 배신했다는 걸. 카틴에서 학살했고 바르샤바에서 방관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독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772년부터 1795년까지 3번 분할당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게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죠. 1918년 되찾은 조국. 21년 후
1939년 또다시 분할당했습니다. 이번엔 나치 독일과 소련에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17%, 그중 카틴에서 2만 2천 명, 소련이 학살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21만 6천 명, 소련이 방관했습니다. 해방군이 2번 배신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폴란드는 해방됐을까요? 아닙니다. 소련 위성국이 됐습니다. 독일 점령 6년, 소련 지배 44년. 하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포즈난 봉기, 1968년 3월 사태, 1970년 그단스크 조선소 파업, 1976년 노동자 봉기, 그리고 1980년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연대 노조 1,0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소련은 탱크를 보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죠. 바웬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89년 6월 4일 폴란드 총선거, 연대 노조가 압승했습니다. 동유럽 최초의 민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해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유럽 전체에 자유의 바람이 불었죠. 폴란드가 시작한 겁니다. 1990년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조선소 노동자 출신, 감옥에 갇혔던 사람,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나토에도 가입했죠.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현재 폴란드는 유럽 중견국입니다. 인구 3,800만, 경제 규모 유럽 6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는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폴란드 사람들은 압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다루는지,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점령하는지, 거짓말을 50년간 할 수 있다는 것도. 카틴을 기억합니다. 바르샤바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너희는 겪지 마라.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는 비슷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 분단당한 나라, 침략당한 나라, 배신당한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폴란드는 5번 사라졌습니다. 5번 다시 일어났죠. 한국은 35년 식민지였습니다. 그래도 독립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습니다. 폴란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무리 강대국이 짓밟아도,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아무리 오래 지배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바르샤바 구시가지, 지금은 완전히 재건됐습니다. 1945년 폐허였던 그곳. 폴란드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죠. 옛날 사진을 보며 똑같이 복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재건된 도시로는 유일하게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도시. 그게 폴란드의 상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폴란드가 증명했습니다. 한국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5번 사라지고 5번 부활한 나라. 600만이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2번 배신당했지만 끝내 일어선 나라. 그것이 폴란드입니다.